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 부부가 새 사업을 시작한 건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처음엔 사위가 장모님, 저희가 카페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는 평소에도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제가 편찮으실 때면 병원까지 모시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위가 사업을 한다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올해 69살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고단했지만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손주들 얼굴 보며 행복하게 살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상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위가 부탁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희 부부가 평생 모아둔 예금 중 일부를 내어주기로 했어요. 장모님, 꼭 성공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게요 하던 사위의 진지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돈을 건네던 날 사위는 절까지 하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딸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좋지.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돼.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카페가 문을 열었고 사위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딸도 함께 일하느라 바빴지만 가끔 전화로 엄마 손님들이 많이 와요. 잘 될 것 같아요 하며 기쁜 목소리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씩 마시며 젊은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를 보며 남편은 우리가 잘 도와준 것 같아 하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던 사위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장모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며 급하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딸에게 물어보면 엄마 사업이 바쁜 시기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며 사위를 감쌌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카페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평일 낮인데 문을 닫았다는 게 이상했어요. 혹시 쉬는 날인가 싶어 다음 주에 다시 가봤는데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카페가 왜 문을 닫았니? 무슨 일 있니?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장사가 안 돼서 잠시 쉬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는데 카페가 문을 닫았다니.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남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천천히 지켜보자. 젊은 사람들이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말에 저도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사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 카페 운영이 어려워져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선배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줬어요. 여기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투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 그게 자세한 건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선배가 이미 성공한 케이스라서 믿을만해요. 장모님, 2천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2천만 원이라니. 야, 그건 너무 무리야.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사위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결국 저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너희 둘이 다시 계획을 세워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 말대로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야, 우리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줬잖니. 그것도 아직 못 받았고. 그래도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했대요.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어. 딸과의 통화는 언성이 높아지며 끝났어요. 그날 이후로 딸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네 집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사위를 마주쳤어요. 그런데 사위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사위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니?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먼저 가볼게요. 사위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봐.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저희 부부는 딸네 집을 찾아갔어요. 딸은 눈이 붓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은 저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딸은 한참을 울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온 사기라는 단어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딸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선배한테 소개받은 투자가 있잖아요. 그게 다 거짓이었대요. 선배라는 사람도 사실은 사기꾼이었고 투자금을 받아서 도망갔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잃은 건데? 3천만 원이요. 남편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3천만 원이나? 그 돈을 어디서 구한 거야? 대출받고,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았어요.
딸의 말에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미 저희한테 받은 5천만 원도 있는데 거기에 3천만 원까지 더 잃었다니. 지금 당장 사위 어디 있어? 불러.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딸은 울면서 전화를 걸었고 1시간쯤 후에 사위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는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봐.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위는 고개를 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쌓였어요. 그때 대학 선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했어요. 몇 달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명단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돈을 모았어요. 대출도 받고 친구들한테도 빌렸어요. 총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선배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 사위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경찰에는 신고했어? 네, 신고했는데 선배가 이미 해외로 도망갔대요.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대요. 그 말에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 빚이 얼마야? 정확하게 말해봐.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카페 대출금 2천만 원, 사기당한 돈 3천만 원, 그리고 장모님께 빌린 5천만 원, 합쳐서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남편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이라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최대한 일해서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제 물음에 남편은 한숨만 길게 내쉬었어요. 일단 기다려보자. 사위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한 달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사? 왜? 집 대출금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말에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집까지? 네.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요. 딸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볼게. 저는 서둘러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물건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딸은 저를 보자마자 안겼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아주며 같이 울었어요. 우리 어떡해요, 엄마.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고 저는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애들하고 같이. 하지만은 무슨, 내 집인데 못 올 이유가 있니? 그렇게 딸과 손주들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는 혼자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손주들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8살 민지와 5살 준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할머니 집에 온 게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래, 한동안 할머니랑 같이 살자.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저와 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사위가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술 마시지 말고 정신 차려.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누가 책임지는데? 남편의 호통에 사위는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을 해도 빚만 갚기도 벅차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아니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사위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돈은 이제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딸과 손주들은 챙겨야지. 그래도 사위한테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딸과 손주들은 저희가 돌보되 사위에게는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요. 며칠 후 사위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저희 집에서 지낸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고 손주들도 저희와 함께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영애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대한저축은행 대출팀 박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박준호 씨 보증인으로 서신 적 있으신가요? 박준호는 사위 이름이었어요. 보증인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보증인 선 적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요? 박준호 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셔서요. 보증인이신 고객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얼마나 연체됐는데요? 3개월치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보증인으로 선 적 있어? 사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언제? 내가 언제 보증인 서명을 했는데? 작년에 카페 계약 썼을 때 여러 서류에 도장 찍으실 때요. 그때 몰래.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제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1시간 후 사위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도 퇴근해서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짓이야, 이게? 장모 도장을 몰래 쓰다니?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카페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제 명의로는 한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명의를 무단으로 쓴 거야? 이게 사기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위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저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남편의 말에 딸이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아빠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사기죄로 처벌받아야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딸은 울며 매달렸어요. 손주들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위를 신고하고 싶었지만 딸과 손주들 생각을 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 우리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사위는 계속 빌며 돌아갔고 저희 부부는 밤새 고민했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 신고하면 딸과 손주들이 힘들어질 거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만 손해잖아. 은행에서 계속 연락 올 텐데.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보자. 다음 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죠.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위는 어떻게 되나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하지 않으시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해요. 그 경우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보증인 책임이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현재 연체금 2천만 원과 앞으로 발생할 대출금까지 합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또 5천만 원이라니. 이미 빌려준 5천만 원도 못 받았는데 또 5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신고하고 싶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딸과 손주들은 딸도 이제 알아야 해.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 저희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여보, 내 남편이 한 짓을 알고 있니? 네. 알아요.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미안해요, 엄마. 저도 말려야 했는데. 딸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 남편을 신고할 거야. 아빠, 안 돼. 이미 결정했어. 그렇게 저희는 사위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저희와 말을 섞지 않았고 손주들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조용히 지냈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사위도 와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조사를 받는 동안 사위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무단으로 도장을 사용한 것,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 모두요. 피의자는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이미 선을 넘었어. 그럼 남편이 감옥에 가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애들은요? 그건 내 남편이 생각했어야지.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사위를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을 검토하더니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사위는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재판장은 다음 재판 일정을 잡고 공판을 마쳤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딸이 저희를 막아섰어요. 엄마, 아빠, 제발 합의해 주세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도 힘들어. 내 남편 때문에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 제가 갚을게요. 제가 이래서 꼭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딸의 간청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이미 너무 많이 봐줬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사위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시면 피해 금액을 분할로 갚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갚을 수 있는데요? 월 100만 원씩 5년간 갚겠다고 합니다. 100만 원씩 5년이면 6천만 원. 저희가 잃은 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저는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합의하는 게 어때요? 딸과 손주들도 생각해야죠.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절대 우리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말라고 해. 그렇게 저희는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날 사위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배신당했으니까요. 합의 후 사위는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때 입금됐어요.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입금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은 20일에, 다음 달은 25일에, 그 다음 달은 아예 건너뛰고 점점 불규칙해졌어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는데? 아, 엄마. 미안해요. 남편이 요즘 일이 없어서.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이라도 해야지. 합의했잖아. 알아요. 제가 말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2달 후 딸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남편이 또 사업을 하고 싶대요. 뭐? 또 사업?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대요.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번에는 절대 안 돼. 엄마,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준비했대요. 사업 계획서도 있고. 안 된다고 했잖아. 더 이상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 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사위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이번 사업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제발요. 이번에는 달라요. 달라긴 뭐가 달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결국 사위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걱정이 되어 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비어 있었어요.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여보, 딸이 이사를 갔어요. 남편도 놀라서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딸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남편이랑 다시 시작하려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연락 안 드려서 죄송해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허탈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다니. 이제 완전히 연을 끊은 건가. 남편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후로 3달 동안 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돈도 당연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또 사기를 당했어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또? 네. 이번에는 1,000만 원.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돈 빌리러? 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안 돼. 이제 정말 안 돼. 엄마, 제발. 됐어.
더 이상 통화 안 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었어요. 딸과의 통화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비슷했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도 보지 않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딸이잖아요. 우리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수는 없어. 우리도 살아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응, 들었어. 언니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엄마, 그래도 언니잖아요. 한 번만 더. 은지야, 너도 사정 알잖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알아요. 하지만 언니 애들 생각하면 은지의 말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는 게 어때요? 또요? 정신 차려요. 우리 여태까지 얼마나 도와줬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걸어요. 무슨 조건? 사위랑 완전히 연을 끊는 거예요. 앞으로 사위 일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딸과 손주들하고만 연락하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1,000만 원 보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내 남편 일에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도 남편 일로 우리한테 도움 청하지 마.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위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사채?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사채를 썼는데 못 갚으니까 저는 기가 막혔어요. 또 빚을 진 겁니다.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제발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사위는 울며 빌었지만 저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에 가. 우리는 이제 상관없어. 결국 사위는 경찰서로 갔고 사채업자들도 잡혔어요. 하지만 사위의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사위가 경찰서로 간 후 딸은 혼자 남겨졌어요.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딸은 울면서 사과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딸의 결심에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했다. 이제 너와 애들만 생각해. 그 후로 딸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위는 감옥에 갔고 이혼은 무사히 성립됐어요. 딸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손주들은 저희가 돌봤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1년 후 딸은 작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손주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저희를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철없어서 부모님께 큰 고생 시켰어요.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천천히지만 빌린 돈도 갚을게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돈은 됐어. 너와 애들만 건강하게 살아줘.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걸까요? 뭐가?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요? 당연하죠. 딸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래도 너무 많은 돈을 잃었잖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찾아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큰 돈을 잃었지만 딸과 손주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딸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손주들도 밝게 자라고 있고 저희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노후 자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제가 꼭 효도할게요. 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효도는 됐어. 그냥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